눈 내리는 새벽 항구에서 한 여자가 얼어붙은 손으로 남의 작업복을 빨고 있었고 낡은 유모차 안에서 쌍둥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모른다며 다른 이름을 말했죠. 그때 아이가 웃었고 눈꼬리 아래 우리 집안에만 있는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아내, 다른 이름의 여자, 그리고 분명히 내 아이인 쌍둥이, 이 셋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따뜻한 행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새벽, 인천 연안부두 인근 도로 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42살의 남자 강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것이 새벽 4시 반이었고 서울로 향하던 중 도로가 막혔습니다. 화물차 전복 사고입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경찰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급한 일정은 없었어요. 3년 만에 귀국이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런던으로 떠난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내 윤설이는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도 함께 잃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20분쯤 지났을까요? 현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어요. 2명의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고 안개는 발목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천시장을 지나 항구 공터에 다다랐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고무대야 앞에 쪼그려 앉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선 선원들의 두꺼운 작업복을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옆 낡은 유모차에서 2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그 좁은 어깨, 약간 구분 등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설이는 죽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려고 유모차 쪽으로 몸을 돌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안개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윤설인이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얼굴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틀림없이 설인이었습니다. 현우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무표정하게 현우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뭘 보세요? 길 잃으셨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우는 거 신경 쓰이시면 죄송해요. 그녀는 유모차에서 한 아이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줄였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도로가 막혀 있어서요. 화물차 사고요?
저쪽 큰 길로 가시면 우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웃었어요. 그냥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웃을 때만 생기는 얕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눈꼬리 바로 아래 접히듯이 생기는 아주 미세한 선이었어요. 현우 자신에게도 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도 있었던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윤아요.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아. 윤설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현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도로로 돌아왔어요. 차에 올라탄 그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설인이었습니다. 3년 전의 사고가 떠올랐어요. 설인이 사라진 날 그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은 새어머니 미라에게서 들었어요. 현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설인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녀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 기억을 잃은 상태라면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먼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는 마지막으로 안개 속 항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이들의 웃음이, 눈꼬리 아래의 얕은 주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현우는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항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현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흐릿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빨래를 하던 여자, 그 옆에 앉아 있는 두 아이. 현우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은 2살짜리 남자아이 둘이 낡은 담요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조개 껍데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현우는 생선 상자가 쌓인 그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여자가 경계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 여자가 정말 설인일까? 죽었다고 들었던 아내가 어떻게 여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담요 위 아이 중 하나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금세 다른 아이까지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재빨리 손을 털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먼저 운 아이를 안아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남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익숙한 톤이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먼저 울던 아이가 진정되었습니다. 여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웃자 눈꼬리 아래쪽에 아주 얕은 선이 생겼어요. 주름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세하고
그냥 피부라고 하기엔 분명한 접힌 자국이었습니다. 눈이 찢어지게 웃을 때만 나타나는 독특한 선이었죠. 저건 분명히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웃으면 눈 밑에 선이 생기는데 그게 아버지랑 똑같다고. 할아버지도 그랬다고요.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마 우연일 수도 있어요. 현우는 천천히 공터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담요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아이 중 하나가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어요. 빨래를 하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네, 쌍둥이에요. 2살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자는 빨래를 끝내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엎이고 한 아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아이를 가까이서 봐야 했어요. 저기요. 여자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아이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저희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현우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엎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어깨 너머로 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시 한번 그 선이 보였습니다. 눈꼬리 아래 웃을 때만 나타나는 그 얕은 접힌 자국. 지금은 바로 눈앞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의 왼쪽 눈을 보았어요. 흰자 위에 아주 작고 옅은 회색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칠 정도로 희미했지만 현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내 왼쪽 눈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그랬다고, 할아버지도 그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유전이라고 했다고요. 그 점이 지금 저 아이의 눈에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터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우는 나무 상자에 주저앉았어요. 확신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린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자, 자신의 가문에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아이, 그리고 4년 전 서린이 사망했다고 들은 그 시점과 저 아이들의 나이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부정하기엔 이미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현우는 이 항구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본 아이의 웃는 얼굴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꼬리 아래 얕은 선, 왼쪽 눈 흰자의 회색점.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이후로 항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일정이 있었지만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회의를 연기시켰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전화기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현우는 항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현우가 유나를 다시 본 것은 여관에 묵은 지 이틀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7시쯤 노천시장 한쪽 구석 공터였습니다. 유나는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 앞에 쪼그려 앉아 기름때 묻은 작업복들을 힘겹게 비벼 빨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이 하나가 엎여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유나의 무릎 옆에 앉아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시장 반대편 좌판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의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겨 있어서인지 손등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도 유나는 쉬지 않고 빨래를 비볐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에서 자신이 알던 윤설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설이는 재단에서 일할 때도 항상 단정했습니다. 손톱은 늘 깔끔했고 말투도 조용했지만 또렷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대충 묶여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설인이라는 것을. 얼굴의 윤곽, 눈매의 곡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그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현우는 매일 유나를 관찰했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 죽을 쑤었습니다. 7시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노천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유나 씨, 이거 10벌이야. 모레까지 해줘. 배에서 내린 선원이 커다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네, 모레 아침까지 해놓을게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장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주고 유나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돈을 주고 싶었지만 유나가 경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나 씨는 참 성실해. 이 동네 온 지 2년쯤 됐나? 하루도 안 쉬고 일해. 생선 가게 할머니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원래 어디서 왔어요? 글쎄, 나도 잘 몰라.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1년 전쯤 돌아가셨거든. 어머니요? 응. 유나 씨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사고를 당해서 그렇다나.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불쌍한 것.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대. 어머니가 유나라고 이름 지어줬다더라.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설이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은 것이었고 어머니가 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숨어 지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숨어야 했을까요? 누구를 피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현우는 유나가 시장에서 어떤 남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제대로 안 빨렸잖아. 돈 돌려줘. 덩치 큰 선원이 작업복을 유나 앞에 내던졌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빨아드릴게요. 다시 빨면 뭐해? 빨리 돈 내놔.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둘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뭐야?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해서요. 왜 여자분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건가요?
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선호는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그냥 다시 빨아. 선호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는 놀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현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현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요즘 기억력이 좀 이상해서요. 유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걸어가면서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연기하는 서린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고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우는 항구 마을에 머문 지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고 대신 항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른 아침 현우는 노천시장 초입의 작은 분식집에 들어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비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게 안에는 새벽 조업을 마친 선원 두어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카운터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손님을 힐끗 보더니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뭐 드실 거예요? 어묵이랑 김밥 하나요.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어묵을 건져 접시에 담았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정윤아라는 분 아세요? 어린 쌍둥이 데리고 사는 분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묵 국물을 담던 국자가 공중에서 잠시 정지했어요. 아주머니는 현우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죠. 왜 물어요? 어제 우연히 봤는데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시더라고요. 후원이라도 할까 해서요.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장 차림에 손목에 고급 시계. 이 항구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결국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불쌍한 애야. 엄마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현우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갑자기요? 뇌출혈이래.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다가 점심때 쓰러졌어. 병원 가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다더라고. 아주머니는 어묵 국물을 현우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 집 어머니가 원래 좀 특이했어. 예전에는 어디선가 회사 다녔다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이상했거든. 현우는 젓가락을 집었지만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밤에 혼자 어디론가 나갔다 오고 낮에는 창고 쪽에서 뭔가를 뒤지고 그랬대.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었나? 낯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왔었어.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정윤아가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어.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시장에서 마주쳤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뛰어갔다더라고. 그 뒤로 밤에 불도 안 켜고 창문도 꼭꼭 닫아놓고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불쌍해. 뭘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현우는 분식집을 나와 항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갑작스러운 죽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물려 있었어요. 현우는 항구 끝자락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살던 유나 씨 어머니 아세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 얘기는 왜 물어?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현우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 근데 똑똑했지. 예전에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일 했다더라고. 가끔 동네 가게들 장부 정리해주기도 했어. 할아버지는 그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느 날 밤 내가 배 정비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창고 쪽에서 서류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고. 꽤 많았어.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면서 빠르게 걸어갔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눈이었어. 뭔가 엄청난 걸 안 사람의 눈. 그러면서도 결연한 눈이었지. 그 뒤로 며칠 안 돼서 쓰러졌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안일은 깊어. 괜히 파지 마. 현우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인의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3년 전 설인은 재단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현우는 해외에 있었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설인은 재단에서 쫓겨났고 얼마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설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이 항구 마을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쓴 누명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단에 회계 자문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현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한미라. 그녀는 현우의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였습니다. 항상 계산적이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미라가 재단 후원금을 횡령하고 그 죄를 설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설인의 어머니가 그 증거를 찾았고 그래서 제거되었다면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항구 공터에서 유나가 쌍둥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현우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기억을 잃은 채 그저 아이들을 지키며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었어요. 설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키려 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남긴 이상한 흔적들.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설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친정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두드리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설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단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류들이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설이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재단 후원금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장부 사본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30년 넘게 회계와 행정 실무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로 시작해서 세무사 사무실 실장까지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빠삭했죠.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재단 후원금 내역이에요. 제가 실무를 맡으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서류들을 옆으로 늘어놓고 날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날짜와 장부 기록 날짜가 며칠씩 어긋나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 돈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니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00만 원 넘는 금액은 거의 다 이래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너 이거 누구한테 말했니? 아니요. 아무한테도요. 이상해서 엄마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잘했어. 어머니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계산했어요. 입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이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돈이 어딘가를 거쳐서 돌아오고 있어. 누군가 후원금을 빼돌렸다가 다시 넣는 거야. 날짜가 어긋난 건 그 시간 동안 돈이 다른 데 있었다는 뜻이지.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거든요. 그럼 이건 횡령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해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서두르지 마. 내가 며칠 더 분석해 볼게. 너는 일단 모른 척하고 있어. 티내면 안 돼. 설이는 그날 밤 친정에서 자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서류를 분석했어요. 날짜가 어긋난 금액들을 모두 표시하고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들어온 시점, 그 사이의 간격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설인아, 이거 사본 더 있니? 이것밖에 없어요. 몰래 복사한 거라서요. 그럼 이건 여기 두고 가. 원본은 내가 갖고 있고. 네. 혹시 모르잖아. 나눠서 갖고 있는 게 안전해. 설이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서류 일부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라가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설인이 서류를 복사한 것을 누군가 보고했던 겁니다. 미라는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설인이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설인 명의의 가짜 계좌, 조작된 이체 내역, 심지어 설인이 사인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까지요. 현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설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라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떡해요. 현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서류들은 너무 완벽했어요. 설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미라가 만들어낸 증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가 오갔습니다. 설이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회사에서도 재단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설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설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두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연락하면 미라가 알게 될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서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숨어야 했어요. 그날 밤 서리는 다시 친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서리는 말없이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저 이제 어디로 가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무도 모르는 대로. 어머니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지키려면 숨어야 했어요. 증거를 공개하는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사흘 후 어머니와 서린은 아무도 모르는 항구 마을로 떠났습니다. 서린이 쫓겨나면서 챙겨온 서류들과 어머니가 보관하던 사본들을 모두 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걸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항구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허름했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서린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정윤아야. 윤서리는 잠시 잊어. 윤아가 된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배 위에 올린 손은 단단했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품속에는 증거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했어요. 딸과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항구 마을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바다를 삼키고 있었고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만삭의 윤아가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 위에 올린 두 손이 아기를 감싸듯 둥글게 모아져 있었죠. 항구 마을로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윤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출산이 1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어요. 서랍 안에는 윤아가 챙겨온 서류들과 자신이 분석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미라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종이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후원금 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사본, 그리고 직접 분석한 회계 노트까지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서류들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윤아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윤아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뱃속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서류들을 다시 접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이 증거들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요.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난 후에, 윤아가 안전해진 후에, 그때 이 증거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서류 뭉치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계 분석 메모는 따로, 송금 경로 기록은 따로, 기부 내역은 또 따로요. 첫 번째 묶음을 들고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사 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죠. 어머니는 가장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태어나던 해에 만든 것이었어요. 표지가 닳고 색이 바랜 38년의 세월이 담긴 앨범이었죠. 뒷표지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오래된 풀이 마르면서 생긴 틈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칼로 풀 자국을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표지와 안감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회계 메모를 접고 또 접어서 그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풀을 발라 메웠어요. 마르고 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두 번째 묶음은 송금 경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재봉틀을 바라보았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40년도 더 된 물건이었죠. 어머니의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이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봉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래쪽에 달린 작은 철제 케이스를 열었어요. 원래는 실패나 바늘을 넣어두는 곳이었죠. 녹슨 바늘과 먼지를 털어내고 송금 기록을 돌돌 말아 넣었습니다. 케이스를 닫고 헌천을 덮었어요. 이제 여기를 열어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묶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날짜가 어긋난 기부 내역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증거였죠. 어머니는 이것만큼은 집안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가 사람을 보내 집을 뒤질지도 모르니까요. 서류를 작은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10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어선들이 물결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고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가 세 번째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구석에 작은 철제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항구 마을로 이사 오면서 빌려둔 곳이었어요. 보관함을 열고 유나의 옛 옷가지들, 책 몇 권, 사진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밑에 비닐봉지를 넣고 다시 물건들을 덮었어요. 어머니는 보관함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였어요. 하지만 이 열쇠가 언젠가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안개 사이로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지금 입을 열면 딸이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젖은 외투를 벗어 걸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유나는 입덧이 심했거든요. 죽이 끓었을 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안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잘 잤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을 잘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엄마, 그 사람은 제가 돈을 빼돌렸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딸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야. 그이는 널 믿고 싶어 할 거야. 다만 지금은 진실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언젠가 밝혀질까요? 제가 아니라는 거.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반드시 밝혀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증거를 숨겨두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유나가 안전해진 후에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습니다. 유나가 죽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유나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열쇠와 메모를 넣어둘 생각이었어요. 사진은 버리지 마. 그 열쇠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언젠가 그렇게 말해줘야겠다고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항구 마을의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아침 속에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나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날까지 어머니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대신 숨겨둔 것들과 함께요. 2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설이는 임신 8달째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항구 마을에 내려온 지 2달쯤 됐을 때였죠. 이혼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설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머니가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 미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믿었죠. 그날 설이는 읍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다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미라가 병원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설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다리가 떨렸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설인의 불룩한 배 위에 멈추는 순간 설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아이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높은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설인의 심장은 조여들었죠. 어머, 설인이 여기 있었구나.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설인의 배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여길?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곳이 어딨어. 현우 아이 집. 이혼했어도 핏줄은 핏줄이니까.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 그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있는데. 미라가 설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설인아, 순순히 서울로 올라가자. 그게 너한테도 좋아. 싫어요. 설인은 팔을 뿌리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빨리 뛸 수는 없었지만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미라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찾아왔어.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떠나야겠구나. 어머니는 빠르게 짐을 챙겼습니다. 설인의 옷가지와 출산에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죠.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일단 이모네로 가자. 거긴 아무도 몰라. 어머니가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설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을 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켜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한쪽에는 검은 바다가 다른 한쪽에는 절벽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불빛이 정면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이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음이 울렸죠.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이 드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죠. 저는 누구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정윤아야. 넌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크게 다쳤지. 정윤아. 서린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다른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내 엄마야. 이제 윤아가 된 그녀는 여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엄마. 윤아가 처음으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윤아는 어머니와 함께 항구 마을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작은 아기 2명이 방 한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내 아이들이야. 쌍둥이 아들. 사고 직후에 태어났어. 윤아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 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들. 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윤아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분유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요. 윤아는 조금씩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항구에서 선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일도 배웠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아를 숨기려 했습니다. 외출을 자제시키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했죠. 윤아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1년 반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었고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윤아의 손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 항구 창고에 있는 보관함 열쇠야. 지금은 몰라도 돼. 하지만 언젠가 필요해질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사진첩 있잖아. 내 방 서랍장 밑에 있는 거. 그거 절대 버리지 마.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아야, 내가 기억을 잃은 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 윤아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윤아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윤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 잘 키워야 해. 약속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급성 뇌출혈로 인한 자연사였습니다. 윤아는 아침에 어머니 방에 갔다가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윤아는 어머니의 관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윤아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2살배기 아이들과 함께요. 장례가 끝난 뒤 윤아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진첩과 열쇠. 서랍장 밑을 뒤지자 먼지가 쌓인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것들을 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잠든 아이들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항구 근처 작은 방에서 쌍둥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이들 분유를 준비하고 해가 뜨기 전에 어선 선원들의 작업복을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유나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조용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인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었죠. 72세의 회장은 원래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회장의 약을 직접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약통을 열고 물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통 안에는 처방받은 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점점 기억력이 흐려졌습니다. 며칠 전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을 헷갈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미라는 매일 아침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서류 몇 개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회장은 무슨 서류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회사 지분을 미라 명의의 재단으로 이전하는 서류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뜻밖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가 고용한 사람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항구 근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년 전 분명히 사고로 죽었다고 확인했던 여자였습니다. 살아 있었단 말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처리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합법적으로 보이게. 미라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정윤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서린에게는 제대로 된 신분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항구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나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녀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정윤아 씨 맞으시죠? 저희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그들은 유나의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칸방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처리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임시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나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더니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그냥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은 것뿐인데. 며칠 후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류를 든 사람, 그리고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정윤아 씨, 아이들의 임시 보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항하시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에요. 한 남자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유나의 품에서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안 돼.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지금의 유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묻혀있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걱정 가득한 눈. 설이나. 그 이름이 유나의 귀에 울렸습니다. 설인. 낯선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사진은 버리지 마. 그 열쇠는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유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3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갑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유나는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열쇠, 어머니가 남긴 것들. 유나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첩 사이에 작은 열쇠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서 또 한 번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누군가의 얼굴, 따뜻했던 손길, 현우. 그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잊혀졌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항구에 나타난 뒤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낯선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항구 공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등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젖은 작업복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이 일을 마쳐야 저녁에 쌀을 살 수 있으니까요.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유나는 과거를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약 1년 전이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지만 유나는 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쓰셨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나가 물으면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그러셨어요. 사진첩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열쇠 하나를 주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열쇠가 지금도 있으세요? 유나가 품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이 조금 슬었지만 아직 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어머니가 뭘 남기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유나가 살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20분쯤 걸어가니 낡은 연립주택이 나왔습니다. 유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재봉틀, 그리고 침대맡에 쌓인 사진첩들. 사진첩부터 확인해 볼까요? 유나가 침대맡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진첩의 두께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이중 바닥 같은데요. 현우가 사진첩 뒷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표지 안쪽에 얇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 틈을 벌리자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숫자와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재단 후원금 흐름을 기록한 거예요. 누군가 돈을 빼돌린 흔적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으로 재봉틀을 확인했습니다. 현우가 재봉틀 바닥 쪽에서 작은 철제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힘을 주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국내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돈이 이동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항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항구 끝자락에 있었고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기부 내역서였는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입금일이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돈이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현우는 모든 증거를 한 곳에 펼쳐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재단 후원금이 들어오면 해외 계좌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빠져나갔고 기부 내역서의 날짜를 조작해서 그 사이 시간을 감췄습니다. 이건 미라의 짓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모든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거든요. 유나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공개할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공개하는 순간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해지니까요. 유나의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킬 수 없게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셨던 거였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묻고 싶을 때마다 그냥 웃으시던 그 모습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당신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해질 진실을요. 유나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분석하겠습니다. 금융 흐름을 재구성하면 누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유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항구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 있었고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유나는 등에 묶인 쌍둥이 아이들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남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항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기록과 유나의 기억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 수갑을 찬 미라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한때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 아래 화려한 조명을 받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미라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피의자 한미라는 지난 5년간 재단 후원금 약 800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재단 실무자 윤서린 씨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으며 강 회장에게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장기 투여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특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72살의 회장은 한 달 전만 해도 눈에 초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접니다. 현우요. 현우야, 내가 왔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어. 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는 마치 껍데기처럼 살아왔어요. 미라가 건강보조제라며 매일 먹이던 약 속에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약 복용을 중단한 지 2주일 만에 회장의 의식은 눈에 띄게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병원을 나선 현우는 곧장 항구로 향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빨래를 하던 여자,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작은 방 안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왔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미라는 구속됐고 아버지도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유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이제 많은 게 기억나요. 그날 밤을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내가 범죄자라서 키울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망쳤어요. 무작정 차를 몰았는데 안개가 너무 짙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유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계셨죠? 저한테 새 이름을 줬어요. 정유나라고요. 과거를 잊고 살라고 했어요. 유나가 돌아서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유나는 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거예요. 항구 창고 보관함 열쇠요. 송금 기록, 가짜 서명, 조작된 기부 내역이 다 거기 있었어요. 현우는 그 증거들을 기억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어요. 늦었어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 저는 3년을 잃었어요. 하지만요. 유나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켜졌어요. 어머니가 지킨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버팀으로써요. 현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어요.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나간 건 돌릴 수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3년간 굳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라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같은 날 가정법원에서는 쌍둥이의 친권이 강현우와 윤설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정유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여자는 다시 윤설인이 되었어요. 설인 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에 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법정 밖을 향해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있는 현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눈부셨어요. 3년 만에 되찾은 이름, 3년 만에 인정받은 어머니로서의 자격. 그 모든 것이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현우의 품에서 몸을 비틀며 손을 뻗었습니다. 설이는 달려가 아이들을 받아 안았어요. 작은 손이 설인의 목을 꼭 감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항구에서 함께 빨래하고 밤새 쌍둥이를 달래주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현우의 물음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3년간 그런 곳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설이는 마지막으로 항구를 돌아봤습니다. 어선들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노천시장에서는 할머니들이 생선을 팔고 있었죠. 3년간 자신의 세상이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잘 있어요. 진실은 늦게 밝혀졌습니다. 3년이 걸렸죠. 그동안 설이는 이름도 기억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했고 설이는 살아남았어요. 어머니가 선택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인한 형태의 사랑이었어요. 말하지 않은 진실이 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 숨기는 것, 보호하기 위해 참는 것.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들이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곧 배고프다고 울겠죠.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었어요.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